일본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세계 반도체 핵심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선 지 1년이 됐습니다. 우리 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주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우리 산업계는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이뤄냈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수출 규제 1년, 평가와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가족 소유 지분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간 제주항공과의 인수합 비용에서 걸림돌로 작용됐던 체불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결정인데요. 이스타항공 운명 전망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김대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작년 7월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수출 규제에 나선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양국 산업의 가장 큰 변화 어떤 거였다고 보시나요? 네, 내일이 꼭 1년 되죠. 일본이 한국을 향해서 이 소재 부품을 수출하지 않겠다라는 강공 드라이브를 펴면서 한일 간의 경제 전쟁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지난 1년 동안 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나 디스플레이 산업이 어떤 결정적인 타격을 받은 것은 거의 없다라는 대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그동안 우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세계 1위다 해서 굉장히 좀 자긍심이 있었고 좋게 얘기하면 자부심이지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자만심이 있었는데 네. 그 반도체 상품의 결정적인 자그마하지만 영향력이 큰 그런 소재 부품은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것이 일부 있었다라는 것을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가 뒤늦게 크게 각성을 하게 되고 그를 계기로 우리가 국산화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의 소재 부품 산업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이런 점에서 어떤 전화 이복이 됐다.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지금 한일 간의 이 경제 전쟁은 전혀 끝나지 않았고 또 우리의 국산화는 생각보다 훨씬 미흡하고 또 일본의 규제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했다라고 현 단계에서 속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전화위복이 됐다면서 소부장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겼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불화수소, 에칭가스는 국산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그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플로린 폴리이미드 이거는 수입액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방금 말씀하신 에칭가스, 불화수소라는 그것은 반도체 위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소재예요. 그 소재가 지금 일본으로부터 수입액이 지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 42%, 그러니까 4할 정도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왔었어야만 했는데 이게 지금 지난달에 9%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불화가스 전체의 90% 이상은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자체 생산을 한다. 그런 면에서 에칭가스 부분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어요. 예. 또 우리나라의 SK 머티리얼스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일본 못지않은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순도가 조금 더 높은 네. 그런 불화수소를 만들어서 크게 계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폴리이미드 같은 것은 휘어지는 플라스틱 가스 액정 구부러지는 그런 데 쓰는 건데요. 네. 그것은 오히려 일본 의존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92.7%였는데 최근에는 92.9%로 거의 모든 것을 아직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그동안 우리가 일본을 계기로 소부장, 이런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각성 속에서 정부와 기업 또 국민들이 다 함께 이 소재 부품 산업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은 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같이 공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좀 더 해야 된다.
갈 길이 좀 더 남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1년을 맞아서 이제 일본 주요 매체도 비슷한 보도를 내놨습니다. 현재 기술력은 좀 낮게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어쨌든 우리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 일본 기업들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뭐 예. 한일 관계 개선론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보겠어요? 예, 일본 경제계와 일본 언론 입장에서는 아베 총리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오히려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일으키자는 그런 기회를 줬다. 네. 또 문제 인식을 주게 돼서 장기적으로는 일본이 가장 강하고 수출 가득률이 가장 높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서 한국이 혹시 일본 의존도를 벗어나면 어떡하느냐. 결과적으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일본 기업을 어떻게 피해를 주는 역효과가 더 많았다. 제 발에 발등 찍히다라는 그런 여론이 오늘자 일본 신문 또 일본의 저널에 그런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최근 행보가 G7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걸 반대하기도 했고 또 한국산 탄산칼륨이 너무 싸게 팔린다. 덤핑 관련 조사를 착수하겠다라고도 밝혔고 WTO 분쟁 해결 패널을 구성하는 것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 뭔가 도쿄신문 얘기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탄산칼륨,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하는 탄산칼륨, 그것은 이 액정 패널에 들어가는 유리 가루를 만드는 데 쓰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조금 기술이 앞선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한국산 제품이 일본에 그 싼 가격으로 판다 해서 덤핑 조사를 하겠다고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의 말로는 이 대목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이 덤핑 판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업체에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탄산칼륨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해보려고 하는 유명히 무역본부장을 통해서 하려는 이 WTO 사무총장 자리라든지 또 우리가 건국 이후로 처음으로 세계 선진국 그룹에 들어간 G7 여기에 지금 일본이 아주 교묘하게 노골적으로 조직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일본 입장에서 이해도 되죠.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면 자기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지위가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 네. 그렇긴 하지만은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노골적으로 한 나라를 폄훼하고 깎아내리는 것은 예의에 매우 어긋난다고 하겠습니다. 네, 일종의 이제 견제인데 이렇게 국제 무대를 활용해서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좀 행사하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돈줄 제기가 대표적인 좀 대응 카드였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일본의 대응을 예상하고 계시고 우리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8월 4일입니다. 8월 4일 한일 간에 지금 운명이 날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일본 제철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징용 문제에 배상 판결을 내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서 8월 4일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제철이 한국에 갖고 있는 주식을 강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징용에 대한 배상금으로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지금 지난 1년 전에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가했던 것도 바로 그 맥락이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가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두 자릿수의 엄청난 가공할 만한 한국에 대한 무역 폭탄 또 무역 전쟁을 벌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본의 시각이고 그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지난 1년간의 한일 간의 이 경제 전쟁은 하나의 서막이었다. 지금 8월 4일부터가 매우 중요하고 국제적인 명분도 살려야 되고 외교적인 실익도 얻어야 되고 우리 산업에 대한 피해도 없애야 되는 그런 삼박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신경 쓸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주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스타항공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가족 소유의 지분을 포기하겠다, 헌납하겠다고 표현을 했네요. 예, 어저께 이상직 의원이 이제 가족이라는 게 자기 아들, 딸이 보유하고 있는 이스타 항공에 대한 지분 약 한 36% 정도 되는데 그것을 회사에다가 돌리겠다, 헌납을 한다는 것은 보통 사회에 돌리는 걸 헌납이라고 그러는데 저기서는 자기가 몸담았던 회사에 돌리는 거니까 그것을 뭐 반환한다고 해야 될지 단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진일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이 이상직 의원이 아들, 딸을 통해서
대리로 회사를 세워놓고 또 돈을 3천만 원, 자본금 3천만 원에 불과한 회사인데 여러 군데서 의문의 돈을 끌어와서 그 돈으로 회사를 크게 키워서 이문을 남겼다 네. 하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 이 의원이 이제 아들, 딸의 지분을 회사에다가 돌려주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돈으로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것은 이스타 항공의 체불 임금이지 않습니까? 네. 체불 임금을 과연 만회할 수 있느냐, 벌충할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현재 지금 저 주식은 현재 약 한 400억 원 정도 가치가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현재 제주항공과의 계약이 원안대로 갔을 경우고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높죠. 그러나 원안대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제주항공 측 주장에 따르면 그 주식에 담보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실제 자산 가치는 100억도 훨씬 못 미친다. 그러니까 저 주식 헌납한것만으로서는 밀려있는 체불임금 280억을 주지 못한다. 결국 나머지는 제주항공이 물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상직 의원의 헌납이 매우 일방적이고 자신들하고 상의가 없는 거여서 매우 실망스럽다. 이후에 제주항공은 지금 이 이스타 항공 인수 협상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어서 네. 이번의 헌납만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는 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치를 따지면 100억이 조금 안 되는데 임금 체불은 250에서 280억 정도 네. 예상되고 또 회사 전체로 봤을 때 1분기 말 부채가 2,200억 정도 그렇습니다. 되더라고요. 그러면 글쎄요, 제주항공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좀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원래 살려고 했지만은 이스타 항공의 내부 이 재무 상태를 들여다보니까 생각보다도 훨씬 더 부실이 심하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부실이 더 커진 것도 있지만 제주항공 측의 이제 주장은 이 이스타 항공의 태국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사위가 잠깐 근무했던 회사이기도 한데요. 그 회사의 지급 보증을 이스타 항공이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 숨겨진 부실이 얼마인지를 모른다. 지금 지분 200억, 400억 내놓는 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부실이 또다시 생기면 그때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걸 밝히고 협상을 다시 해보자. 이렇게 지금 제주항공의 입장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지금 현재 지분 협상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상직 의원의 아들, 딸은 지분을 다 내놓는다고 해도 그게 36%입니다. 그런데 이상직 의원의 형이 또 다른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대목에서 진정성이 의심된다라고 제주항공은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태를 정확하게 그동안의 부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서로가 그 권리와 의무 관계를 분명히 하는 빨리 협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도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